현재 인도 내에서는 연일 삼성 공장 내 인도 노동자 측 파업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파업이 인도 정부 측의 예상보다 지연되고 커지자 직접 대응하며 이들을 말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처음엔 인도 총리도 노동자 측에 손을 들어주며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다가 삼성 공장이 발을 빼고 나가려 하자 태도를 180도 바꾸고 노동자 측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라고 해요. 24살이고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외모 덕분에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저를 특별하게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작 저는 그런 관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제게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였거든요. 나라와 문화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서로 다른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로 오게 된 거죠. 이곳에서의 매일은 도전 그 자체예요. 세계 외교, 무역, 기업들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를 조율하는지 같은 주제를 배우고 있죠. 물론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복잡함이 오히려 재미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기분인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느 날 아침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수업 시간에 멜렌데즈 교수님이 새로운 사례 연구를 소개하셨어요. 교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이 소개한 주제는 다름 아닌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겪고 있는 대규모 파업이었어요. 이번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교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전통과 경제 그리고 세계화가 한데 얽힌 복잡한 충돌입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마음이 설렜어요. 삼성은 제게 자부심을 주는 이름이에요. 작은 나라 한국에서 시작한 기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생각하면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도 파업 이야기는 조금 달랐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문제였거든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권리를 원하고 있었어요. 은퇴한 후 자녀가 자신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거였죠. 교수님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법적으로는 폐지된 제도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셨죠. 많은 노동자들은 자녀에게 직업을 물려주는 것이 자신들의 신분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삼성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며 거절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수업 시간 내내 조용히 앉아 모든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삼성의 입장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파업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일을 멈췄고 인도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어요. 이 파업은 단순히 삼성에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 경제 전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었죠. 전통과 경제 그리고 생존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였어요. 수업이 끝나고도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삼성을 자랑스러워하는 제 마음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딪혔죠. 과연 삼성은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현대 비즈니스와 전통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1995년에 처음 인도 시장에 진출했을 때부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며 성장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연구소와 공장, 디자인 센터까지 세우면서 인도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기업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파업이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또 인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읽었어요. 물가가 오르면서 노동자들이 기존 임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요구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뉴스를 읽으며 고민했어요. 삼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목표와 노동자들의 문화적 가치를 모두 존중하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마치 풀기 어려운 퍼즐 같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끌린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긴 거예요.
며칠 동안 그 파업 문제를 머릿속에서 떠나보낼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식사할 때도 캠퍼스를 걸을 때도 계속 생각했어요.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개인적인 도전처럼 느껴졌죠. 한국에서 유학 온 제가 세상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던 차에 삼성이 직면한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행동이 곧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2명의 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도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삼성의 강경한 입장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노동자들이 느끼기엔 삼성이 직업 세습을 거부하는 게 자기 문화를 부정하는 걸로 느껴질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양쪽 모두 자기 나름의 이유가 맞을지도 모른다고요. 노동자들은 안정이 필요했고 삼성은 경쟁력을 유지해야 했죠. 하지만 양쪽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국제관계에서 명확한 악당이나 영웅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까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멜렌데즈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제 열정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들을 하고 있네요. 미소. 이건 삼성과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글로벌 리더십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단순한 학업 과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쳐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배울 게 아직 많다는 걸 알지만 더 깊이 탐구할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저는 답을 찾는 것보다 이해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노트를 덮으며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정은 꼭 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충돌, 지역 문화와 글로벌 비즈니스의 갈등이 모든 것이 제가 스탠포드에서 마주하고자 했던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강의실 앞에 서 있는데 가슴이 마치 북처럼 쿵쿵거렸어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교실 안은 조용했고 뒤에서 프로젝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화면에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사진이 비춰졌고 저는 자세를 고쳐 잡으며 한숨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삼성이 직업 세습을 반대하는 건 어려운 결정이지만 필요합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로벌 경제에서 실력주의는 꼭 필요해요. 만약 가족에게 직업을 세습하도록 허용하면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고 회사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논리적이고 정돈된 것처럼 들렸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대로 갑작스러운 방해가 들어왔어요. 그럴싸한 말이네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 리신이었죠. 그는 두 번째 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익숙한 반쯤 비웃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삼성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노동자들을 가난의 굴레에 묶어두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전략이 아니라 착취처럼 들리는데요. 교실의 긴장감과 흥분이 물결처럼 퍼졌어요. 리신과의 토론은 언제나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어요. 삼성은 지역 평균보다 20%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게 꼭 착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회사는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리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인도에서는 세습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가족의 안정이에요. 그의 말이 생각보다 깊이 찔렀어요. 리쉬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인도에서 전통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직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에요. 가족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가는 생명줄이죠. 목이 타들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골라 이어갔어요. 삼성이 한번 양보하면 선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따라할 수 있고 그럼 혁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니면 리신이 재빠르게 받아쳤어요. 삼성이 예를 보여줄 수도 있죠. 노동자의 필요를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으면서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 법을요. 방 안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저를 주목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삼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였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였죠. 교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하죠. 멜렌데즈 교수님이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실이에요. 문화가 충돌하고 해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죠. 저는 자리에 돌아와 앉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삼성의 결정을 방어하기 위해 통계와 논리로 무장하고 왔지만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토론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층위의 문제들을 드러냈죠.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지나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토론에 빠진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는 류신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캠퍼스를 거닐며 토론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상쾌한 캘리포니아의 공기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진 못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은 제 마음과 달리 쉽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여유를 부러워하면서도 제자리에서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늘 이야기 나누던 청소부 아저씨 모로탄을 만났어요. 그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저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수업에서 있었던 토론과 리신의 도전,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까지. 말하고 나니 조금은 후련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모로탄 아저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제 조카가 그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 파업에 참여했죠. 그 말은 제게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정말요? 왜 파업에 참여한 거예요? 제 조카 라울은 혼자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로탄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에겐 어린 딸이 둘 있거든요. 만약 공장에서 직업 세습을 허락한다면 그중 하나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이제 이 파업은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라울 같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삼성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저는 거의 혼잣말하듯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양보하면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요? 모로탄 아저씨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양쪽 모두 만족할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의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라울의 딸들이 보장받지 못한 미래를 기다리는 모습이 떠올라 쉽게 잊을 수 없었죠. 동시에 삼성도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이해했어요. 두세 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온갖 자료를 뒤지며 노동 문제와 문화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썼어요.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고 싶었죠. 다음 발표 때 저는 준비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변화를 위한 제안을 준비했죠.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직업 세습 대신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다. 퇴직 예정인 노동자들이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젊은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는 거죠. 학생들은 집중한 채 듣고 있었어요. 류신조차도 팔짱을 낀 채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그리고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생산성에 따른 임금 인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노동자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시스템이죠. 발표가 끝나자 한동안 조용했지만 곧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류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이번 토론은 끝이 아니었지만 저는 한 걸음 더 성장한 것에 만족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됐죠. 류슌과의 논쟁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단순히 논쟁에서 졌다고 느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던 대화가 어느새 국가, 정체성과 도덕성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어버린 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캠퍼스를 걸으며 머리를 식혀보려 했어요. 늦은 오후라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자전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를 거의 신경 쓰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인도의 노동자들로 가득했죠. 저라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봤어요. 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지금 내 직업이 없어진다면 그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는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서관 앞에 서 있었어요. 생각이 많을 때 자주 가는 곳이죠. 도서관에 들어가면 높은 책장들이 마치 세상과 저 사이에 벽을 쳐주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찾는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모롯한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도서관 저녁 근무를 하는 청소부 아주머니였죠. 테이블에 쌓인 의자들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동작 하나하나가 느리지만 단정했어요. 전에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인생과 학교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아주머니와 이야기할 때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보신 덕분인지 모를 편안한 지혜가 느껴졌어요.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를 했더니 아주머니도 따뜻한 미소로 답해주셨어요. 오늘 좀 힘들었니? 아주머니가 조용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셈이에요.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께 오늘 있었던 논쟁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파업 상황에 대해 양측 입장을 최대한 공평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그냥 예의상 들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 걸 봤어요. 그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조카 라울이 그 공장에서 일해.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단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 문제와 직접 연결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왜 파업에 참여했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일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궁금했어요. 모롯한 아주머니는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마치 이 대화의 무게가 크다 느끼신 듯한 모습이었어요. 라울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두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공장에서 직업 세습을 허락해주면 적어도 그중 한 명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갑자기 직업 세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라울 같은 가정에겐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럼 임금 인상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살짝 어깨를 늘어뜨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먹을 것, 집세, 학비까지 감당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 라울은 그저 자기 딸들에게 학교를 다니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꿈을 가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저는 가만히 앉아 아주머니의 말을 곱씹었어요. 이제 이 파업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고 부모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는 이야기였죠. 전략과 경제에 대한 논쟁에 빠져들다 보면 이렇게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를 놓치기 쉽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마지막 의자들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미소에는 말하지 않은 걸 이미 다 이해한다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어요. 노트북을 열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파업 사례들을 찾아보며 비슷한 문제를 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어떤 기업들은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신입 직원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업 세습 없이도 지속성을 유지한 이야기도 읽었어요. 또 임금 인상을 생산성 목표에 연계해 회사가 성장할 때 근로자도 함께 혜택을 누리도록 만든 사례도 보았죠. 더 알아볼수록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는 동시에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어요. 그저 창의성과 공감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할 뿐이었죠. 노트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삼성과 노동자들을 위한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복잡하고 어지러운 글로벌 비즈니스와 외교의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공통된 가치를 찾아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책상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죠.
배울 게 아직 많다는 걸 알았지만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됐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탐구해 나가는 여정이 기대되었어요. 이 사례 연구는 단순한 과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어요. 학생으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장할 기회였죠. 노트를 덮고 노트북을 끌 때 마음속 깊이 결심이 생겼어요. 아직 모든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인도의 노동자들과 삼성의 미래를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몰라요.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으니까요. 해시태그 사장 해결책과 자기 발견.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고 그동안 배운 것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강의실 앞에 섰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노트에 매달리거나 완벽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죠. 이제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나눌 준비가요. 강의실 안은 조용한 대화로 가득했지만 멜렌데즈 교수님이 시작을 알리자 웅성거림이 차분한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떴어요. 차트, 사진, 그리고 굵은 글씨로 정리된 제 계획이 화면을 채웠죠. 오늘 저는 단순히 비즈니스 이야기를 넘어 기업과 노동자들이 가치관이 다를 때도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답이 명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삼성이 직업 세습을 거부한 것은 옳다고 믿었죠.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전통은 현대 경영 방식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리신과의 충돌 그리고 모로탄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삼성은 경쟁력을 유지해야 해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라울처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도 공정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익이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은 제가 며칠 동안 정성 들여 다듬은 결과물이었어요. 직업 세습 대신 삼성이 자발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퇴직하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족들은 연속성을 느끼면서도 회사는 실력 위주의 채용 원칙을 지킬 수 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심지어 리신도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였어요. 삼성이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 인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동시에 회사도 지나치게 제한적인 요구에 묶이지 않을 수 있죠. 잠시 멈추고 방안을 둘러봤어요. 제 말을 흡수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프로젝터의 작은 소리만 들리는 순간이 이어졌어요.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작은 나라가 노력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죠. 하지만 리더십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발표를 끝내자 강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반응이었죠. 리신조차도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제 발표에 동의의 뜻을 보였어요. 그 작은 제스처가 왠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서늘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상쾌하게 느껴졌죠. 하루 종일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고 조용한 자부심이 대신 자리 잡았어요. 리신과의 열띤 토론, 모로탄과의 예기치 않은 대화, 그리고 밤새 고민하고 연구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이 단순히 삼성 파업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배운 과정이었죠. 진짜 리더십에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처음 스탠퍼드에 왔을 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해답이 제 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료와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세상의 변화를 줄 준비가 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답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이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캠퍼스는 고요했고 제 발걸음 소리만 밤 공기 속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라울과 그의 두 딸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가진 희망과 두려움이 파업에 담겨 있다는 걸 다시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 리슌도 떠올렸어요. 그의 도전 덕분에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모로탄 아저씨의 따뜻한 한마디도 떠올랐어요. 그 말들이 문제의 인간적인 측면을 제게 보여주었죠.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나 외교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에 관한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 그리고 어려운 선택들 사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배우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인생의 혼란스러움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문을 열기 전 저는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상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찾아올 거예요.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의견 충돌, 그리고 더 어려운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제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단순한 사례 연구로 시작된 여정이 훨씬 더 큰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 바뀌었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줄 아는 법을 배운 여정이요. 저는 기숙사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미래에 대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쉽진 않겠지만 어떤 상황이 오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결국 리더십이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